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여러가지 비위 사실들이 양파 껍질처럼 까득까득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전해드린 부동산 신고 누락 의혹과 함께 1억 원 공천 헌금 사건, 사법고시생 폭행 사건 등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박 후보자 비리 문제,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네. 그 박범계 후보자의 대전시의원 네. 1억 원 헌금 공천 요구설, 네. 이것은 지금 지난 2018년 6월 그 지방선거 때 얘기했죠. 네, 2018년 예. 1억 원을 지금 요구를 했다는 건가요? 지금 김소연 네네네. 당시 시의원이 지금 주장하고 나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용이 좀 어떻게 된 건지 요약을 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김소연 변호사 이름이 낯설지 않으시죠? 이 김소연 변호사는 사실 지금은 국민의힘 그 당협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예. 이제 최근에 추석 때 달림은 영창으로 그 현수막을 걸어서 그것 때문에 뭐 당협위원장직을 뭐 박탈한다 안 한다 뭐 이런 논란이 있었던 사람인데 예. 사실 이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전시 의원으로 처음으로 당선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죠? 비례대표죠. 예. 예, 그렇죠. 시의원이니까. 예.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그럼 지금 국민의힘으로 갔을까? 바로 이 사건 때문입니다. 자기가 시의원으로 이제 당선이 되는 과정에서 이 추천되는 과정에서 박범계 의원의 전 비서관이 자신한테 1억 원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한 차례가 아니라 4차례나 요구를 했고, 이런 어떤 상황들이 박범계 의원에게 바로 이 상황을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예. 당신의 지금 그 보좌관이 나한테 1억 원을 요구하더라. 그러니까 공천에 대한 대가겠죠. 예. 시의원은 공천되면 거의 이 당선이 되는 어떤 그런 구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박범계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대답을 하지 않고 묵살을 했다. 그러니까 나중에 김소연 당시 대전시 의원은 그래서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이 이것을 묵인하고 방조를 했다. 그러니까 묵인 방조를 한 묵인 거다. 방조를 했다라는 뭐 그런 혐의로 이제 고발을 했고요. 그런데 이 박범계 의원은 맞고소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실이 없다. 허위 사실이다 하고 명예훼손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서 서로 쟁송을 벌이고 있어요. 지금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1승 1패입니다. 그런데 전에 김소연 변호사인가가 어디서 언론 보도를 보니까 박범계 의원이 농담처럼 뭐 직접 네네. 그 비례대표 한 1억 원은 내야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직접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얘기도 했던데요. 김소연 당시 대전시 의원이 지역 기자들에게 하는 그런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김소연 당시 시의원의 주장입니다만 자기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박범계 지금 후보자가 당시 시당위원장이었죠. 시당위원장.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의원, 시의원은 이런 권리금이 있어. 1억 원이 그런 권리금이야. 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즉, 다 알고 이렇게 그 지시를 내렸고 거의 다 그 박범계 의원이 다 한 거 아니냐라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고발을 할 수 있었다. 고발했다라는 게 이제 김소연 시의원, 당시 시의원의 주장이죠.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7천에서 뭐 1억이니 또 지방 같은 데는 3, 4천만 원이니 뭐 이런 얘기들은 늘 흘러다녔는데 뭐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지만 그렇죠. 예. 늘 소문은 다녔죠. 뭐 파다했죠. 예. 그런데 지금은 또 권한 유착설로 이게 변질이 돼 가지고 권한 유착은 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건 그러니까 당시 대전시 의원인 김소연 의원이 자기가 계속 보고를 했는데도 묵살하니까 아예 지역 기자들을 모아놓고 인터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일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보도를 전제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기자가 그걸 다 녹취를 한 다음에 박범계 의원의
보좌관, 지금은 이제 이 시의원입니다만 그 보좌관에게 이것을 그대로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이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은 소송을 걸었잖아요. 지금 소송 전이잖아요. 민사소송을 걸었으니까. 그 소송에 증거로 제출을 했다는 그 거예요. 녹취록 일부를 발췌했고 자기가 또 유리한 것만 발췌했겠죠. 그렇죠. 그 발표를 해서 증거로 내밀었는데 도덕적 윤리적으로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언론사는 취재를 목적으로 어떤 당사자, 그러니까 인터뷰와 인터뷰어의 관계 속에서 그 내용을 받았는데 그것을 쟁송을 하는 그런 그 당사자에게 넘겼고 그것을 쟁송으로 썼다면 저는 이건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이것을 권언유착 아니냐,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언론사와 손을 잡고 그 어떤 이 당사자, 피해 당사자에게 쟁송의 어떤 이 증거로 쓴다. 이것이 이야말로 어떤 권언유착의 어떤 증거가 아니냐라는 게 김소연 의원의 주장이. 사실은 채널A 사건, 이른바 추미애가 검언 유착 사건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MBC가 동원돼 가지고 몰래 카메라까지 찍어 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검언 유착 사건의 증거로 제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권언 유착 아닙니까? 아니 유착을 했다면 사실 이게 채널A 사건이 아니라 MBC 사건이 있잖아요. 예. 홍명작도 저는 MBC 사건이라고 불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이 사건도 MBC와 이거 고발한 지모 씨가 이미 당시에 이동재 기자와 만나기로 하기 훨씬 전부터 수차례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 상당히 이게 유착된 어떤 지금 그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건 아주 대놓고 기자에게 녹취록을 받아서 증거로 쓴다. 현행법상 그게 가능한가요? 통신비밀보호법 상으로도 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언론의 취재 윤리를 벗어나서 취재의 일환으로 이렇게 인터뷰도 한 내용들을 이해 당사자인 특히 그거에 권력자한테 슬쩍 흘려가지고 그것을 권력자의 어떤 방편으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건 언론이 아니라 사이비 언론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사실상 유착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 대가를 바라고 거래를 하는 관계가 유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내용을 보면 그럼 현역 국회의원에게 지역 기자가 그것을 넘겨줄 때는 아무 대가 없이 그것을 넘겨줬겠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다고 그것을 받아서 증거로 제출하는 박범계 의원의 글쎄요, 이 윤리적인 어떤 측면에서도 저는 대단히 이게 부적절한 어떤 행위였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박범계 의원과의 그런 불편한 관계 때문에 김소연 전 대전시 의원은 2018년 당에서 제명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까지 당협위원장을 맡았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그 돈 1억 원을 요구했다고 하는 그 박범계 의원의 보좌관이라든가 또 뭐 측근 인사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 가지고 구속이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지금 구속돼서 형이 집행이 됐습니까? 확정됐어요. 둘 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지금 그 비서관 1억을 실제로 요구한 사람은 징역 1년 4개월로 확정이 됐고 또 헌금을 직접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 김소연 시의원의 전임 바로 그 전에 시의원을 했던 사람도 약 한 그 1년 6개월인가 징역이 확정이 됐습니다. 단 여기서 이게 김소연 시의원의 사건은 아니고 그 이후에 다른 구의원으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사건이 검찰로부터 확정적으로 그 혐의를 포착해서 소송이 그러니까 그 기소가 돼서 그 사건으로 지금 이 형이 확정됐는데 어찌됐든 이 두 사람의 행위를 보면 구의원 시의원에게 그러면 그 김소연에게도 1억 원을 요구한 것이 사실 아니냐라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죠. 아니, 문제는 박범계 의원이 그 보좌관이라 측근인데 실제로 보좌관이나 측근들이 의원 모르게 이렇게 시의원, 구의원한테 몰래 뒷돈을 받는다. 공천 헌금이라고 그런 것은 좀
현실적이지 않아서 지금 의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과거로부터의 어떤 관행, 오세훈 법이, 정자법이 네. 되기 훨씬 전에는 이것이 완전히 굳어졌지 않습니까? 네. 거의 관행이 구의원, 다 시의원들이 돈을 주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하면서 뭐 선거에 또 같이 공생을 하는 그런 관계가 사실상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가 오세훈법이라든지 또 그 후에 선거법, 자금법, 이 정자법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강화되면서 이제는 그런 것들이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김수현 시의원으로부터 드러남으로써 사실상 이 구조로 보면 한 사람의 개인의 일탈적인 그런 그 착취 구조가 아니라 연루돼 있잖아요. 전 시의원도 연루돼 있고 보좌관도 연루돼 있고 이런 어떤 구조적으로 행행했던 사건이라는 그 정황이 이번에 형을 확정되면서 판결을 보면 상당 부분 그게 배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지금 현재 당시에 박범계 의원의 혐의 없음으로 뭐 종결이 됐습니다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이 관행적으로 봤을 때 박범계 의원이 나는 몰라라고 확언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건 사실 그 확언은 믿지 못하는 정도의 어떤 상황 아니겠느냐는 어쨌든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네요. 네네. 또 박범계 의원이 그동안 뭐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된 대로 영동 땅 6,400평, 또 부인 소유 밀양 또 100평,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락이라든가 또 헐값 매각 의혹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박범계 후보자는 전에 있었던 국회 그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폭행 피고인 아닙니까? 당직자 국민의힘 당직자 폭행한 피고인인데 요 근래는 또 사법고시생 그러니까 사법시험을 폐지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을 막아달라고 당시 민주당 간사였던 박범계 의원한테 와서 이렇게 호소를 하는 고시생을 또 뭐 폭행을 했니 멱살을 잡았느니 해가지고 폭행에 계속 연루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5년 전 사건이긴 한데, 박범계 후보자가 이제 후보자가 되니까 다시 이제 불거진 사건입니다. 당시에 이제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되느냐에 대한 어떤 논란이 또 있었고, 이제 존치를 바라는 모임, 뭐 고시생들이 네, 그런 게 있죠. 찾아가서 이거 좀 계속 사법시험을 존재하게끔 만들어달라라는 그런 이 청원을 하러 갔더니 거기에 폭행과 폭언을 했다라는 이제 증언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박범계 의원이 내가 폭행을 당했다. 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당할 그랬죠. 뻔했다. 참, 당한 건 아니고. 폭행 당할 뻔했다. 도리어 이렇게 지금 언론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사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다 폭행한 거 직접 봤다라는 증언이 이어져서 엇갈리고는 있습니다. 뭐 고시생들의 입장에서 국회의원 더군다나 민주당 법사위 간사를 폭행하려 했다는 것은 좀 믿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렇죠.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은 보좌관들이 또 뭐 이렇게 상당히 밀치고 유압적인 그런 행위를 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막 무릎을 꿇고 사실은 청원을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때릴 수가 있느냐. 당시 상황을 뭐 이렇게 설명하는 상황은 그렇습니다만 사실 그런 그 만남이 의원회관이라든지 혹은 국회 부근에서 만난다면 공개적인 장소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만나러 가서 더군다나 사법시험을 존치시켜달라고 부탁을 한 자리에서 그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폭언과 폭행을 했다. 또 보좌관들도 있는데 쉽게 그림이 머릿속에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납득은 잘 안 되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지금도 활약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맹활약중이죠. 오늘 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조수진 의원이 박 후보자가 판사 때 당시 전주지법 영장 전담 판사였던 모양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제
주폭 난동. 네네. 술 취한 사람이 팥주스에 와갖고 난동을 부려서 영장을 신청을 한 모양인데 오히려 얻어맞은 경찰이 직무유기라 그렇죠. 이렇게 했다고. 예. 영장 하네요. 기각하면서 예. 당시에 파출소에 있었던 그 경찰들이 도리어 직무유기다라고 판단을 내렸다, 그러니까 결정을 했다라는 거를 조수진 의원이 또 발표를 했는데 글쎄요. 이 판결을 갖고 사실 CCTV를 논하는 건 저는 아주 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어서 이용구 법무차관의 저 주폭 난동이 예. 이 무혐의 처리가 됐잖아요. 혐의 없음 처리가 됐잖아요. 예. 그것과 또 오버랩이 되면서 그러니까 같은 어떤 상황, 법무 장관과 차관이 주치 폭력에 대해서 한 사람은 당사자고 한 사람은 그것을 그 놓아줬다. 이런 어떤 스토리가 엮여지거든요. 그래서 더 사실 이게 증폭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하나는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네. 이 김진욱 후보자가 지금 1억 원 상당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일반 거래가 아닌 유상증자를 통한 제3자 배정으로 네. 받았다. 네. 그런데 여기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차익을 실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요. 네네. 사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에 투자해서 차익을 얻었다면 그건 자본시장법 위반이고 네네. 엄히 다스려야 할 범죄 행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수처장이라는 것은 그런 범죄들을 그렇죠. 고위공직자들 그런 것을 사법 조치를 취해야 하는 최고 책임자인데 본인이 그런 의혹을 받는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단순한 어떤 도덕적이라든가 뭐 논쟁거리는 아닌 것 같고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논의했던 그 박범계 후보자와 관련돼서는 사실 한번 혐의 없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 불법이라고 이렇게 단언할 수가 없는데 이번 지금 김진욱 후보자의 이 미공개 예. 그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와 관련돼서는 상당히 불법적 요소가 많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왜 고위공직자 이 처장으로서의 그 후보자의 자격을 논하냐 하면 말씀하셨듯이 그런 그 금융 범죄는 상당히 권력과 유착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네. 이 권력을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이 거래를 하다 보면 사실상 돈을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유용하는 방법이 이런 제3자 뭐 배정 방식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겁니다. 유상증자를 하는데 그러니까 무상증자는 그냥 다 나눠주는 거고요. 유상증자는 증자를 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 유상증자 배정 방식, 그다음에 제3자 배정 방식. 일반 배정 방식은 공모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에게 전부 다 돈 내고 가져가라. 돈 내고 가져가라는 것인데 제3자 배정 방식은 특수 관계인 그러니까 친인척이라든지 이런 특수 관계인에게 법인이라든가 뭐 기업체 이런 그렇죠. 쪽에 이렇게 하기도 배당을 하고 또 하지 법인 이번에 그 대한항공이 지금 아시아나를 인수하면서 산업은행의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산업은행에 네. 유상증자를 주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공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이 대주주의 자신의 어떤 지분을 확고하게 공고하기 위해서 하는다든지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는 투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김진욱이라는 지금 후보자는 이 나노바이오라는 회사와 아주 관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중 가격이 9,000원에서 13,000원 정도 되는 주식을 8,300원에 5,813주를 이 배정을 해서 1억 상당, 그러니까 지금은 1억 상당이지만 당시에 한 5천만 원 상당의 그런 주식을 배정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게 2017년 3월에 유상증자를 해서 배정을 했는데 네. 바로 5개월 후 8월이죠. 8월에 합병을 합니다.
이 합병하는 회사가 뭐냐 하면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의 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네. 원래 그 나노바이오시스라는 회사 네. 지금 이 주식을 산 것 아닙니까? 이 네네, 회사.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나노바이오스라는 주식 그 회사가 미코바이오메드라는 회사와 합병을 하는데 네. 이 미코바이오메드 회사가 바로 코로나 진단 키트 진단 키트를 만드는 예, 회사이기 예,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이게 합병을 하면서 그 주식 가격이 두 배. 확 2배 이상 뛴거 아니에요? 뛴 거죠. 2배 이상 뛴 네. 거죠. 한 번에.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솔직히 8월 달에 합병을 했습니다. 그런데 8월 달에 합병을 하기 위해서 7월 달에 이것을 뭐 결정을 하지 않아요. 보통 수개월 전부터 그렇죠. 많은 어떤 과정들이 있고 또 계획을 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5개월 전인 3월 달에는 이 계획이 다 서 있었던 상황으로 유추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김모 대표가 이 김진우 후보자에게 분명히 전달하면서 5개월 후에 합병할 거다. 합병할 때. 그렇게 이런 되면 것들을 주식 가치가 엄청나게 오른다. 오른다. 이게 좀 사둬라. 그랬을 거 아닙니까? 라는 것을 대지 않고서는 나노바이오시스라는 회사의 주식을 그냥 사라고 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잘 예. 알려지도 않은 회사인데 보통 사람들은 살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미공개 주식, 그러니까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갖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그 이권을 서로 나누어 가지면 그건 개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평하지 않은 거죠. 예, 문제는 김진욱 후보자와 이 나노바이오시스 대표인 김모 씨가 하버드에서 동문으로 학연이 있다는 거, 그 문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진욱 후보자가 하버드 로스쿨에 다닐 때 네. 이 김모 씨도 거기에 메디컬 스쿨 연구 교수로 와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 그 유학생들끼리 만나가지고 친분 관계를 맺었고 그것이 국내에 와서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 그 이런 미공개 정보를 주면서 우리가 합병할 테니까 사두면 돈 법니다 했을 거 아니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변명을 할 겁니다. 아니 같은 로스쿨 출신도 아니고 이쪽은 로스쿨 그 수료했고 이쪽은 메디컬 쪽 교수로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체류 기간이 겹치는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교류를 했느냐 이렇게 변명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비리그 있잖아요. 예. 아이비리그를 나온 사람들, 이 호텔 한번 가보십시오. 호텔에 무슨 대학교 동문회. 예. 뻑하면 열립니다. 하버드대 동문회 안 열릴 것 같습니까? 하버드대 동문회 열려요. 그러면 하버드대 로스쿨만 보입니까? 하버드대에 있었던 케네디 스쿨에 있었던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온갖 사람들이 모이죠. 전부 모여서 자 우리 모두 하버드 나왔지 그러고 관계를 맺는 것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아무 관련이 없을 듯해서 의혹을 세웠다가 보니까 하버드에 같이 겹쳐 있었다 기간이 그렇다면 충분히 서로 간에 만났던 지점이 있었다라고 하지 이게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는 사이라면 제3자 배정을 하지도 않고요. 어떻게 모르는 사람한테 지금 제3자 배정을 합니까? 김진욱 후보자는 뭐 청문회에서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가 농후하기 때문에 뭐 청문회까지 갈 것도 없이 미리 이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혀서 사실은 뭐 그게 범죄 행위라고 한다면 그렇죠. 범죄 혐의자가 어떻게 청문회를 갈 것이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공수처장을 맡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렇죠.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아니, 그럼요. 정말 이거는 지금 26번째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보나마나 이거 청문회 보고서 채택 안 하고 바로 대통령이 그냥 임명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하에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사과드립니다 하고 그냥 사과드립니다만 하면 다 임명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게 겹쳐질수록 정말 나중에 부메랑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어떤 장관도 아닙니다. 공수처장 첫 번째예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공수처를 그렇게 염원했다면 정말 제대로 된 공수처장을 임명해야 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법무장관 후보자
그리고 공수처장 후보자가 각종 불법, 탈법, 비위 혐의자로 이렇게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것은 참 창피스러운 일 아닙니까? 법무부, 공수처 다 법치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고 그 수장들이 여러 가지 비위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장관이 되고 처장이 되니까 지금 조국 사태, 추미애 사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김진욱 후보자 경우도 만약 이런 법 위반 사실, 아주 이건 상당히 중대한 범죄 행위거든요. 이런 사실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다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청와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검증이 이렇게 소홀하게 되었는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